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주현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현의 부모님은 늘 그에게 세상이 묻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강조하시며 그의 마음은 아직 하얀 도화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존 루크의 백지설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주현이 성장하면서 마주했던 사건들을 통해 이 백지설이 어떻게 그의 삶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갔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현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과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현은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롭고 신기한 세상의 모습이 그의 상상력에 결합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마음속 백지는 다양한 색깔들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현은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해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을 여행했고 고대 로마의 전투 현장에서 본인의 연설을 들었으며 심지어는 별빛 가득한 우주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마음속 백지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과 지식의 조각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담임 선생님은 이 주현이 도서관 마라톤을 아시고는 그에게 손수 만든 나침반을 선물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주현아, 이 나침반은 너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너를 안내해줄 거야. 너의 여정이 백지를 채워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너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주현에게는 스스로의 호기심과 배움을 따라가라는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현은 하얀 백지에 지식과 경험이 채워져 가는 것을 즐기게 되며 동시에 그 백지를 어떻게 자신만이 색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현은 어른이 되어 이제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백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워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형태와 색으로 그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란다. 그의 학생들은 그 말에 마음에 큰 울림을 느끼며 저마다의 백지가 가득 채워질 날을 꿈꾸곤 했습니다. 이렇게 주현의 이야기는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기반한 존 로크의 백지설이 그의 삶에 어떻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백지의 가능성은 무한했고 주현의 백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다채로운 그림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 서울의 한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절묘한 예시가 될 것이다. 지하철역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출근을 미루고 주말을 즐기려는 가족들, 급히 약속에 가는 연인들, 혹은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 모두가 제각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하철 플랫폼 한 구석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든 한 소년이 나타났다. 그는 수줍게 자신의 곁에 모자 하나를 놓고 연주를 시작했다. 소년은 몇몇 대중적인 팝송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처음의 반응은 미미했다.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지나치면서 조금의 눈길만 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서자 그의 음악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실험적인 멜로디와 리듬을 결합하여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독창적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음악에서는 강력한 메시지와 감정이 묻어나왔다. 점차 그의 음악은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소년의 음악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을 일깨웠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사람들,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의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그러던 와중 이 소년의 곡 중 하나에서 사랑이 기적을 노래하는 가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와 기타 소리는 사랑이란 어떤 규칙과 논리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때 플랫폼에는 기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기 시작했고 눈길을 피하던 이들도 서서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그저 음악의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알랭 바디우가 정의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계기였다. 소년의 음악은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존의 질서와 규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강력한 진리를 통해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 그날 이후 그 지하철역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정기적으로 거리 공연을 하는 음악가들이 늘어났고 그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대화와 미소가 오갔다. 이 지하철역은 단순히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사랑과 관계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디우가 강조한 사건의 힘을 잘 보여준다.
사건은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뜻밖의 계기이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작은 마을 클리어뷰에는 설리번이라는 이름의 독특한 탐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탐정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의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설리번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길버트 하먼이었고 그의 탐정 방식은 늘 설명적 추론에 의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든 사건에 당황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거대한 청동 조각상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조각상이 밤새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집집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은밀한 예술 도둑이 세로 전시회를 열기 위해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조각상이 마법의 힘으로 사라졌다는 초자연적 설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설리번 탐정에게 이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광장 한복판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설리번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각각의 설명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예술 도둑이 있었다면 광장 주변에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뚫고 어떻게 조각상을 옮겼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법의 힘이라는 주장은 그의 이성적인 성향에 결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은 직접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주변의 지면에는 차륜,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끝은 오래된 창고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조각상을 실은 마을의 대형 트럭이 타루 냄새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리번의 설명적 추론은 그제야 명료해졌습니다. 마을의 유지였던 브라운 씨는 매년 개최되는 조각상 퍼레이드를 위해 광장의 조각상을 몰래 옮긴 것입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어 했고 기상천외한 부재 명분으로 조각상의 실종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설리번은 마을 회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데이터 즉 차륜 자국, 기름 냄새, 창고의 위치를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브라운 씨의 장난에 처음엔 분노했지만 금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국 브라운 씨는 모든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한 축제가 되었고 설리번 탐정은 그의 설명적 추론 덕분에 다시 한번 동네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때마다 최고의 설명은 언제나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최고의 설명을 찾아라는 작은 축제를 매년 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클리어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곳으로 자리 잡았고 설리번의 명성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적 추론은 일상의 크고 작은 신비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의 방 책장에는 항상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책들이 가득했죠. 요한은 감정을 단순히 흐릿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고 실생활에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우연히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맥스 셸러의 감정의 우위 이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도 안 돼. 요한은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그 감정의 힘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어때? 며칠 후 요한은 마을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축제는 항상 그에게 소음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시간 낭비라 여겼죠. 하지만 이번에는 살짝 다른 마음으로 축제에 나섰습니다. 노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은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덮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적인 행복감이 그를 휩싸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맛봤습니다. 더 나아가 축제 끝자락에서 요한은 한 여성, 아네트를 만나게 됩니다. 아네트는 요한과 같은 철학에 심취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웃음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듯 보였습니다. 요한은 그날 처음으로 이성과 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네트와의 대화는 그에게 감정이 단순한 무언가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요한은 점차 감정이 그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대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조화롭게 활용하자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가르침은 요한에게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 감사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쉘러가 말한 감정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깨우쳐줄 감정의 세계로 들어선 것을 환영하네. 요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의 감정에 대한 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